그 장부 아직도 갖고 계셨군요, 선생님. 58세의 한 노인, 허름한 단층집에 매일 밤 젊은 여자들이 드나든다는 소문. 경찰은 그를 10일간 잠복 감시했고 마침내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진실은 거대한 부패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들은 몰랐다. 초라한 행색의 저 노인이 한때 대기업의 비자금 흐름을 손에 쥐고 있던 전설적인 회계사 발기렴이었다는 것을. 이제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들에게 그가 가르친 제자들이 그의 이름으로 심판을 시작한다. 황혼의 이야기, 20년을 숨겨온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놀라운 복수극의 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밤이었다. 정확히 밤 9시만 되면 동네 끝자락의 좁은 골목으로 낯선 오토바이 몇 대가 들어와 발기렴 노인의 낡은 집 앞에 멈춰 섰. 얼굴을 푹 가린 사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볼까 두려워하는 사람.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지켜보던 이웃들은 어느새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인조저고 쪼시 조용히 열흘간 잠복 근무를 시작하고 나서야 아무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에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발기렴 노인은 올해 58, 마른 체구의 등이 약간 굽었고 머리카락은 절반 이상이 하얗게 새어 있었다. 그는 낡고 축축한 골목 끝에 자리한 단층집에서 홀로 살았다. 그의 집은 겉보기엔 아무것도 특별할 게 없었다. 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낡은 양철 지붕은 비가 올 때마다 덜거덕거렸다. 철문은 어찌나 녹이 슬었는지 열 때마다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겉모습만 보면 누구나 그가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사는 사람이라 생각할 터였다. 하지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은 그의 가난이 아니었다. 바로 매일 밤 젊은 여자들이 그를 찾아온다는 사실이었다. 제가 그 광경을 처음 본 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날 밤 9시가 좀 넘었을 때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웬 젊은 아가씨 하나를 봤습니다. 25도 채 안 되어 보였는데 두꺼운 외투에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끼고는 박 노인의 집 앞에 오토바이를 세우더군요. 그녀는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더니 재빨리 오토바이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겠거니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또 다른 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둘이, 어떤 날은 셋이. 하지만 단 한 번도 같은 사람이 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이라 소문은 금방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일은 동네 전체에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슈퍼를 하는 김 여사님이 가장 말이 많았죠. 손님에게 설탕 무게를 재주며 소곤거리더군요. 봤어요? 저 늙은이 보통이 아니라니까. 매일 젊은 것들이 들락거려. 내가 보기엔 저거 겉만 저렇지 보통 내기가 아니야. 손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즘 세상에 돈이 최고지. 저 영감이 숨겨놓은 재산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저렇게 가난한데 젊은 애들이 뭐 볼 게 있다고 맨날 오겠어. 옆에서 듣고 있던 저도 그럴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일이죠. 하지만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낮 동안의 박노인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 앞을 쓸고는 낡은 자전거를 타고 어딘가로 나갔습니다. 점심때 돌아와 간단히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이웃들의 낡은 가전제품을 고쳐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일도, 그렇다고 방탕하게 사는 모습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그는 꽤나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뭘 부탁하든 거절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선풍기 수리부터 전구 교체, 심지어 부러진 플라스틱 의자를 땜질하는 일까지. 한 번은 저희 집 콘센트가 고장 나그가 와서 고쳐준 적이 있는데 다 고치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언제든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르세요. 이런 건 쉬운 일이니까. 그렇게 말하며 웃는데 그 미소가 어찌나 순박한지 떠도는
소문과 도저히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그 시간이 되면 낯선 오토바이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루는 제가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는데 한 아가씨가 들어갔다가 30분쯤 뒤에 나오더군요. 그런데 집을 나서는 그녀의 표정이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즐겁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런 일이라면요, 왜 저런 표정을 짓는단 말인가. 하지만 그 생각도 다른 사건으로 인해 금방 잊혔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쯤 젊은 남자 둘이 골목 밖에서 박 노인의 집을 가리키며 꽤 큰 소리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기야, 여기! 애들이 그러는데 여기가 서비스가 아주 은밀하고 끝내준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소문이 동네를 넘어 밖으로까지 퍼져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경찰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요란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골목 입구에 서서 관찰하거나 가끔 무언가를 수첩에 적을 뿐이었죠.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도 모른 척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문 앞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동네를 담당하는 김 형사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박노인 댁에 뭐 이상한 점 없었습니까?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네, 밤에 낯선 사람들이 좀 오가긴 하던데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혹시 이상한 점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라고만 했죠. 그 한마디에 저는 이 일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후 며칠간 경찰의 감시는 더욱 은밀해졌습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으면서 멀리서 출입하는 사람의 수와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경찰이 나타난 후에도 박 노인의 집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전혀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날은 더 많아 보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세어보니 4명이나 되더군요. 불과 몇 분 간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동네 사람들은 불쾌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맞은편에 사는 박씨 아저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그냥 둬서야 되겠어? 애들이 학교 오가면서 뭘 보고 배우겠냐고. 김 여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네, 그럴 줄 알았어. 조만간 무슨 일 터질 거라고. 하지만 채소 가게를 하는 이씨, 아주머니처럼 몇몇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저 애들, 그런 나쁜 짓 하는 애들 같지가 않아. 뭔가 이상해. 그 말에 저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뭔가 이상했지만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복 열흘째 되던 날. 그날 밤은 비가 부슬부슬 내려 골목이 평소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밤 9시 30분쯤 젊은 아가씨 2명이 박 노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채 20분도 지나지 않아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의 정적을 깨는 요란한 노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골목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집 안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두려움과 호기심에 휩싸였습니다. 몇 초간 문이 열리지 않자 그들은 문을 부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문이 부서져 나가는 굉음이 동네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집으로 쏠렸습니다. 다들 끔찍한 범죄 현장이 드러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누구도 그 후에 벌어진 일이 모두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그때의 순간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추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실의 아주 작은 단면에 불과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도 혹은 감사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문이 부서져 열리는 순간 경찰들의 손전등 불빛이 집안을 똑바로 비췄습니다.
저는 밖에서 지켜보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곧 아주 끔찍한 무언가를 목격하게 될 것만 같았죠. 하지만 불빛이 그 작은 방을 훑는 첫 순간, 저는 무언가 사람들이 상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수라장도, 비명소리도, 지난 며칠간 사람들이 수군대던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 비좁은 집안은 놀라울 정도로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책상이 집 중앙에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공책 몇 권과 필기구, 작은 학습용 스탠드가 있었습니다. 방구석에는 낡은 철제 캐비닛이, 그 옆에는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죠. 그리고 모두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아가씨들이었습니다. 방금 들어갔던 두 아가씨는 책상 앞에 단정히 앉아 각자 공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아닌 경찰의 갑작스러운 난입에 대한 어리둥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 아가씨는 벌떡 일어나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희 지금 공부하고 있었어요. 방 안의 공기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묘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 형사가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공부? 아가씨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저 회계요. 밖에서 듣고 있던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기렴 노인의 집에서 회계 공부라니. 바로 그때 방 두 칸을 나누는 얇은 커튼 뒤에서 방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평소 입던 낡은 옷차림 그대로였고 손에는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을 보고도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경찰 양반들,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도 더듬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태연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김 형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밤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드나든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죠. 박 노인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은 두려움이 아니라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는 체념 같았습니다. 그는 수첩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주위를 한번 둘러본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 여기서 공부합니다. 방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김 형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공부를 하길래 전부 밤에만 옵니까? 박 노인은 두 아가씨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경찰을 향해 말했습니다. 낮에는 다들 일을 합니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아이도 있고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아이도 있고 다들 저녁 늦게나 시간이 납니다. 아까 그 아가씨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학원 다닐 돈이 없어요. 아저씨가 공짜로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가졌던 생각들, 제가 믿었던 소문들이 한순간에 너무나 하찮고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형사는 아직 완전히 믿지 않는 듯 철제 캐비닛으로 다가가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나 의심스러운 물건 대신 서류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서류 하나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적 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나이, 직업, 학력, 중학교만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를 중퇴한 사람, 심지어 이력서 한 장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각 서류에는 박 노인의 손글씨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글씨, 교정 필요, 기초 연산 능력 부족, 처음부터 다시 가르칠 것. 글씨는 투박했지만 마치 글쓴이가 엄청난 시간과 정성을 쏟은 것처럼 꼼꼼하고 세심했습니다. 김 형사는 몇 장을 더 넘겨보다가 천천히 서류를 닫았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긴장감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채웠습니다.
뒤에 서 있던 젊은 경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박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 2년쯤 됐나? 전부 무료로.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김 형사는 박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처음의 날카로움 대신 무언가 누그러진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낮에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오해받지 않게요. 박 노인은 옅게 웃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바로 그 선량한 미소였습니다. 낮에는 애들이 다 일하러 가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애들도 있고 이 아이들은 남들처럼 형편이 좋지가 않아요. 그는 말을 마치고 두 아가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들 돌아가거라. 오늘은 수업 끝이다. 두 아가씨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저씨. 그 사과는 경찰이 아닌 박 노인을 향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오토바이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 옆을 지나갈 때 한 아가씨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무겁게 짓눌리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서를 꾸미지도 다른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김 형사는 박 노인을 향해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동사무소에 미리 알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번거롭게 해드리기 싫어서요. 김 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알게 해야죠.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서진 문은 찌그러진 채 휑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골목은 어느새 구경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가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호기심 어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민망함이 서려 있었죠. 근처에 서 있던 김 여사님은 얼굴이 새빨개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딴청을 부리며 휙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닥에 떨어진 공책 몇 권을 줍고 있는 박 노인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그 물건들이 부서질까 두렵다는 듯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은 여느 때처럼 선했습니다. 말할 게 뭐 있나? 하지만 사람들이 아저씨를 오해했잖아요. 그가 옅게 웃었습니다.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 다 풀리게 되어 있어. 그 말은 단순했지만 어째서인지 제 목을 메이게 했습니다. 그런 험한 소문들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행을 묵묵히 이어갈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진 사람은 또 몇이나 될까요? 그날 밤 골목에서는 더 이상 아무도 모여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각자 자신이 했던 말과 생각들을 되돌아보듯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박 노인의 집을 호기심이나 의심이 아닌 약간의 존경심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가씨들은 여전히 찾아왔지만 더 이상 숨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일찍 왔고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었죠. 바로 그들의 등장이 박 노인의 과거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냈고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면 저 역시 결코 믿지 못했을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저는 비로소 왜 그 58배 노인이 그토록 허름한 집에서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왜 매일 밤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부수고 간 그날 밤 이후 우리 동네의 작은 골목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도 그것 봐, 내 말이 맞지? 하는 식의
수근거림도 없었습니다. 대신 모두가 한 사람에 대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못하는 그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날 이후 발기령 노인의 집이 더 이상 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박 노인의 집문은 활짝 열렸고 안은 환하게 불이 켜졌습니다. 공부하러 오는 아가씨들은 더 이상 얼굴을 가리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아가씨는 슈퍼김 여사님께 멈춰서서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김 여사님은 처음엔 어색해하며 하고는 고개를 돌렸지만 며칠 뒤에는 공부는 잘 돼가. 아가씨? 하고 대묻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제게는 그것이 아주 큰 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동네가 원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면 금방 마음이 약해지죠. 하지만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은 한 남자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날은 저녁 7시쯤,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제가 문 앞에 앉아 있는데 40대쯤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깔끔한 셔츠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와 박 노인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그는 이전에 왔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숨거나 두리번거리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오토바이를 세우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른들의 웃음소리, 의례적인 웃음이 아니라 아주 편안하고 친숙한 웃음이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날 밤 그 남자가 집을 나설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선생님도 공부하러 오셨어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혜를 갚다니요? 그는 박 노인의 집 안을 들여다보며 깊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네, 박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고 저는 수많은 질문만을 남긴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낡은 집에 사는 가난한 노인에게 은혜를 갚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니 이 일은 갈수록 이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더 보게 되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아주 단정한 한 아가씨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배달앱 오토바이를 타는 한 청년은 잠시 들러 무언가 봉투를 건네고는 바로 떠났습니다. 한 젊은 부부는 박 노인과 이야기하는 모습만 봐도 그를 무척 존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각자 오래 머물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박 노인을 아주 공경하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선생님, 저 잠시 들렀습니다. 선생님, 이거 약소하지만 받아주세요. 선생님, 오늘 시간 나서 한번 찾아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박노인과 관련이 있었고 각자 마음속에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박노인의 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낡은 선풍기를 고치고 있다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선풍기 고장 났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집은 여전히 단순하고 정갈했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숫자와 공식으로 가득 찬 작은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방구석에는 기초 수학, 회계 원리부터 심지어 취업 면접 기술에 관한 책까지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익숙해요. 이런 건 다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예전에 회계사로 일했었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회계사셨다고요? 네, 꽤 오래 일했죠. 그런데 왜 그만두셨어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 밖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저녁 햇살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더군요. 평범한 말이었지만 그 뒤에 긴 이야기가 숨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더 물어보려던 찰나 문 앞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젊은 아가씨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섰지만 박 노인을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선생님, 오늘 좀 일찍 왔어요. 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안 거라. 어제 했던 부분 다시 복습하자. 아가씨는 저를 향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두 분 공부하시게. 박 노인의 집을 나왔지만 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골목 어귀에 잠시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그 작은 집을 보았습니다. 문득 그 집이 더 이상 허름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쓸모 있는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9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 제가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이 동네에 사람 차는 아닌 듯 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박기렴 선생님 댁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골목 끝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박 노인을 찾아오다니 분명 간단한 일이 아닐 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찾아왔던 사람들, 그들이 했던 말, 박 노인을 언급할 때에 그들의 눈빛, 그리고 특히 며칠 전 그 남자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낡은 집에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가르치는 노인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 듣기에는 단순했지만 생각할수록 그 뒤에 아주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자마자 박 노인이 집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어젯밤에 왔던 정장 차림의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꽤 오랫동안 대화했습니다.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남자가 말할 때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서 그가 박 노인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가 떠난 후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제 그분은 누구세요, 아저씨? 박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래전 알던 사람이요. 아는 분이 꼭 높은 사람처럼 보이던데요? 그는 대답 대신 자, 그럼 나도 볼일 좀 보고 오겠소. 하고는 낡은 자전거를 끌고 천천히 페달을 밟아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한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기렴 노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은 이야기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그리고 마침내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이 나타나 비밀을 폭로했을 때 골목 전체는 박 노인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박 노인은 아마 평생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갔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그 아침은 사실 아주 평범했습니다. 비바람이 치지도 큰 사건이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골목은 여느 때처럼 출근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오토바이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9시가 가까워질 무렵 또 다른 자동차 한 대가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차가 골목 입구에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이 좁은 골목에 차가 들어오는 일은 드물어서 낯선 차가 나타나면 온 동네에 시선이 쏠리곤 했습니다. 이번에 차에서 내린 사람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디자인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자태가 매우 단정하고 기품이 흘렀습니다. 화려한 장신구는 없었지만 차에서 내려 허리를 꼿꼿이 펴고
주위를 둘러보는 모습에서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문 앞에 서 있자 그녀는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박기렴 선생님, 댁이 어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일이 간단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골목 안으로 똑바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왠지 모르게 저도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전과 같은 호기심이 아니라 곧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박 노인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낡은 전기밥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든 박 노인이 그녀를 본 순간 그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지금껏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벼운 놀람이 아니라 마치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사람처럼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불렀습니다. 기렴 오빠? 박 노인은 손에 든 드라이버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수진이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제 목이 꽉 메이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몇 초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관계인지는 몰랐지만 결코 낯선 사이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윤수진 씨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오빠, 정말 오랫동안 찾았어요. 박 노인은 옅게 웃었지만 그 미소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난 네가 날 잊은 줄 알았다.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그 안에 아주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주변 이웃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지만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고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윤수진 씨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직 이거 가지고 있어요. 박 노인은 서류를 보고도 선뜻 받지 않았습니다. 그걸 뭐하러 아직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종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여러 번 접혀 너덜너덜해진 종이.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렴풋이 그것이 오래된 연습 문제지나 서툰 글씨체로 쓰인 숫자들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윤수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예전에 오빠가 찜통 갔던 그 작은 자취방에서 우리들 가르쳐 줬잖아요. 박 노인이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기억나지? 공부는 안 하고 다들 손부채질만 해대던 거.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가벼우면서도 어딘가 먹먹함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아이들을 가르친 것은 지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윤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들은 아마 아직도 시장에서 물건이나 팔고 있었을 거예요. 박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이 노력한 덕이지. 아니에요. 오빠 덕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어떤 친구는 회계사가 되고 어떤 친구는 관리자가 되고 회사를 차린 친구도 있지만 아무도 오빠를 잊지 않았어요. 그 말에 골목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이웃들 모두가 박 노인을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호기심도 의심도 아닌 경이로움에 가까운 눈빛이었습니다. 윤수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에야 오빠가 여기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낡은 벽, 양철 지붕, 극힌 자국이 가득한 나무 책상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왜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박 노인은 옅게 웃었습니다. 말해서 뭐 하겠니? 다들 각자 자기 인생이 있는데. 난 괜찮다.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윤수진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까 그 차에서 몇 사람이 더 내렸습니다. 3사람, 남자 2에 여자 1. 모두 나이가 지긋해 보이고 옷차림이 단정했습니다. 그들은 골목으로 들어서다
방 노인을 발견하고는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기렴이 형, 한 남자가 벅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방 노인은 그들을 보고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너희들도 왔구나. 남자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 누나한테 얘기 듣고 바로 달려왔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주 보기 드문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는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을 터인데 방 노인 앞에서는 마치 옛날에 어린 학생들이 된 것 같았습니다. 무리 중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빠, 저 기억 안 나요? 그때 반에서 제가 공부 제일 잘했잖아요. 방 노인은 잠시 그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기억나지. 맨날 졸더네. 무리 전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졌지만 제 목은 다시 메어왔습니다. 저는 비로소 방 노인의 비밀이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처럼 끔찍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시간을 내어 공부를 가르쳐 주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윤수진 씨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박노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그 교실 다시 만들고 싶어요. 박노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다시 만들다니? 네.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요. 교실도 있고 책걸상도 있고 자료도 충분하게 예전처럼 그렇게 비좁은 데서 말고요. 무리 전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는 가르치기만 하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순간 골목의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박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낡은 공책들을 향했다가 다시 눈앞의 사람들을 향했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시울이 약간 붉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허름한 집에서 홀로 살며 오랫동안 오해를 받아온 노인, 그런 그에게 지금 과거의 사람들이 돌아와 그의 앞에 서서 저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는 말했습니다. 생각 좀 해보마. 거절은 아니었지만 승낙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마음속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에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이었죠. 이야기는 밝혀진 듯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박노인이 과거에 회계사일을 그만두게 된 진짜 이유에 대한 단서가 언급되었고 그 사실에 모두가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단서야말로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골목의 누구도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벽에 기대선 사람, 집 앞을 쓰는 척하는 사람, 의자를 끌고 나와 앉는 사람, 모두의 행동은 달랐지만 시선은 박노인의 집을 향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뒤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떤 이야기가 더 남아있는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제 집문 바로 앞에 서 있었지만 귀는 온통 박노인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손님들이 여전히 앉아 있었고 새로운 교실을 만들자는 제안 이후로 분위기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전에 은혜를 갚으러 왔다고 했던 정장을 입은 그 남자 최진혁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선생님,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전부 말씀해 주세요. 박노인은 고개를 들어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을? 최진혁 씨는 박노인과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왜 그날 회사를 그만두셔야 했는지. 그 질문이 나오자마자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골목에 있던 저 같은 사람들은 거의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했던 바로 그 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술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왜 허름한 집에서 잡다한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
결코 간단할 리 없었습니다. 박 노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펼쳐진 낡은 공책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종이의 가장자리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아주 먼 과거의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다. 꺼내서 뭐 하겠니? 윤수진 씨가 참지 못하고 바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호기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해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 안 하시면 저희 마음이 더 무거워요. 박 노인은 몇 초 더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사실 뭐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한 건설 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했었다. 저는 그 말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직업도 안정적이었고 월급도 먹고 살만했지. 부자는 아니었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집안의 공기는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회사 장부에 문제가 있었어. 그는 아주 가볍게 말했지만 모두가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최진혁 씨가 물었습니다. 실수였습니까? 아니면 고의였습니까? 박 노인은 그를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의였지.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밖에서 듣고 있던 저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착오인 줄 알았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더군. 누군가 고의로 장부를 조작해서 돈을 빼돌리고 불분명한 계좌로 이체하고 장부를 다르게 기록했어. 그는 아주 침착하게 말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윤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고하셨어요? 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했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는 옅게 웃었습니다. 슬픔인지 체념인지 알 수 없는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고당했다. 그 한마디에 골목 전체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아주 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최진혁 씨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이 선생님께 뒤집어 씌운 거군요. 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군. 모든 책임을 내게 떠넘겼어. 서류는 조작되었고 서명이야 만드는 방법이 있었지. 그는 거기까지 말하고 잠시 멈췄다가 아무렇지 않은 듯 가볍게 덧붙였습니다. 난 반박하지 않았어. 바로 그 말이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수진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반박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가 되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현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나한테는 변호사를 살 돈도 내 편에 서줄 사람도 없었어.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게 있었지. 그는 말을 마치고 옅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야. 저는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무언가가 목에 걸린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비극적이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현실적이어서였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최진혁 씨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잃는 것을 받아들이신 거군요. 그래. 그 후에는요, 박 노인은 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웃들이 서 있는 골목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난 실업자가 됐지. 아무도 날 받아주지 않았어. 내 서류에는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그는 옅게 웃었습니다. 익숙하지 않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겪는 굴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잘못된 낙인이 찍히면 설령 진실이 아니더라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박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나한테 조카가 하나 있었어. 이 말에 모두가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여동생 아들인데 공부를 못해서 학교를 그만둘 뻔했지. 내가 시간이 많아서 그 녀석을 가르치기 시작했어.
가르치다 보니 녀석이 이해를 하더군. 그리고는 취직을 했어. 그는 잠시 멈춰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이 친구를 데려오고 또 그 친구가 다른 친구를 데려오고 그렇게 된 거야.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교실이 어떤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계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한가한 삼촌이 조카 하나를 가르치다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간 것. 계획도 목적도 없었지만 결국 의미 있는 일이 된 것입니다. 윤수진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을 왜 저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박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해서 뭐 하겠니? 저희가 알았다면 선생님을 찾았을 거잖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 인생이 있어.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 말은 가벼웠지만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지만 그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손해를 보지만 굳이 내색하지 않는 사람들. 인내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런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더 이상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박 노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저 말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최진혁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는 박 노인을 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작은 집안에 울려 퍼지자 공기는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날카로운 긴장감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음을 모두가 예감하는 듯한 육중함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최진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 대신 차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다, 잊어버리거라. 그는 마치 이야기를 끝내고 싶다는 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진혁 씨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꼿꼿이 선 채 여전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잊으셨을지 몰라도 저희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윤수진 씨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두 사람의 눈빛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온 듯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가볍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지 말거라. 그럴 가치도 없는 일이다. 최진혁 씨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을 되찾아 드리려는 것.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를 따라 무언가 서늘한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더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 일은 단순히 직장을 잃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내몰리고 오명을 뒤집어쓰고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잘못을 평생 짊어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한번 지나가고 나면 피곤하고 두렵고 희망이 없다는 이유로 누구도 다시 들추려 하지 않는 법입니다. 하지만 분명 박노인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최진혁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관련 서류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박노인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었고, 그 대답에 다른 사람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윤수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께는 없어도 저희가 찾을 수 있어요. 박 노인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찾아서 뭐 하려고? 증명하려고? 누구한테 증명한단 말이냐? 이 질문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증명한단 말인가? 수십 년이 지난 일. 관련자들은 이미 퇴사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발기렴이라는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진혁 씨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는 박 노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저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말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은 필요 없지만 선생님께서 그런 오명을 쓴 채 살아가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책상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밖에서 지켜보며 저도 모르게 목이 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돌아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려는 사람들. 하지만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끈 것은 지금까지 가장 말이 없었던 한 사람, 이민준 씨의 한마디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분명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집안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박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사한 지 1년 좀 안 됐습니다. 회계팀입니다. 이제 공기는 침묵이 아니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모든 일이 시작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윤수진 씨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네. 그럼 옛날 그 일에 대해 알고 있었어? 이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전 분들한테 얼핏 들은 적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그냥 예전에 비리를 저질러서 해고된 사람이 있었다는 정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쫓겨난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왜곡된 채 전해지고 비리를 저지른 사람으로 낙인 찍혀 모두가 그렇게 믿게 되는 것. 이민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좀 이상했습니다. 왜? 현재 장부에도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말이 나오자 다른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최진혁 씨가 물었습니다. 그 말은 그 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인가? 이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교묘하게 처리해서 외부에서는 쉽게 알아채기 힘듭니다. 이 한마디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된 것입니다. 윤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다시 조사한다면 이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관련된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집안의 공기는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라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해볼 수 있는 방향이. 그때서야 박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은 빠져라.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호했습니다. 그럴 가치 없어. 최진혁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직 저희를 이해하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뭘 이해해? 저희가 과거의 일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는 박 노인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또다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창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이어서. 그리고 그 당연함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법입니다. 박 노인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고 아무도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풍기가 돌아가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골목의 소음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긴 한숨을 내쉬고는 말했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것은 완전한 동의는 아니었지만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자신도 다시 열게 될 줄 몰랐던 문을. 최진혁 씨가 옅게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윤수진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밖에서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으로 이 이야기가 익숙한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참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것. 하지만 시끄럽거나 극단적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하게 나아가는 것. 하지만 저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불과 며칠 뒤에 일어난 작은 사건 하나가 그 계획 전체를 중단시킬 뻔했다는 것을,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 사건이 박노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것을, 그날의 대화 이후 우리 동네 작은 골목의 일상은 아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럽거나 요란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옛 제자들은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무언가를 논의하고 기록했습니다. 어떤 날은 노트북과 서류를 가져와 한나절을 꼬박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지나가다 보니 윤수진 씨가 서류를 가리키며 작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 자금, 흐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최진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예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대조해 볼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들이 정말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한 걸음씩 과거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박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전처럼 피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막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가 구석에 앉아 낡은 장부들을 뒤적이다가 이따금 한마디씩 툭 던졌습니다. 그 계좌는 예전에 그들이 자금 세탁용으로 쓰던 가명 계좌일 거다. 혹은 이 부분을 수정하려면 숫자 하나만 바꿔서는 안 돼. 처음부터 다 뜯어 고쳐야 해.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지 이전에는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을 뿐.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묘한 기분과 함께 연민을 느꼈습니다. 한때 자신이 몸담았던 곳에서 쫓겨난 사람이 이제 다시 그곳을 들여다봐야 하다니,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옳고 그름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지만 어느 날 오후 모든 것을 멈추게 할 뻔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햇볕이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제가 집 안에 앉아 있는데 골목 입구에서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끌리는 소리가 아주 불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나가보니 오토바이 한 대가 쓰러져 있었고 그 앞에는 한 아가씨가 다리를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박노인의 집에 자주 오던 학생 중 한 명인 서연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말도 잘해서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손은 무릎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달려갔습니다. 아가씨, 괜찮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미끄러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다리를 보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지가 찢어져 있었고 무릎은 부어 올랐으며 긁힌 상처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달려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물을 가져다 주고, 어떤 사람은 박노인을 불렀습니다. 몇 분 뒤 박노인이 집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서연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평소에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왜 그러니? 서연이는 그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렇게 아프게 넘어져 놓고 첫 마디가 사과라니. 박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아이의 다리를 살피고는 즉시 말했습니다.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그의 목소리는 망설임 없이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이 서연이를 집 안으로 부축했고 박 노인은 구급상자를 가져와 상처를 소독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붕대를 감았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그가 지금은 전혀 숨기지 못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응급처치를 마친 후 그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넘어졌니? 서연이는 머뭇거렸습니다. 저 큰 길에서요. 누가 부딪혔어? 아니요. 혼자 넘어졌어요. 하지만 그 대답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노인도 그것을 눈치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좀 쉬었다 가거라. 바로 가지 말고.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어색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가고 친한 몇 사람만 남았을 때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 길을 막았어요. 그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길을 막았다고?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고.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집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박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지만 눈빛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진혁 씨가 일어나 물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지?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공부한다는 것도요, 바로 이 부분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윤수진 씨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아마도 그들이 파헤치려는 과거의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일 것이라는 걸 최진혁 씨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이 눈치챈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사람들의 눈빛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신중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노인. 그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만두자. 그 한마디에 모두가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럴 가치 없어.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아주 분명했습니다. 조언이 아니라 결정이었습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너희들 일이 아니다. 내 일이야. 그 말에 제 목이 메었습니다. 평생을 손해보고 살아온 사람이 이제 와서도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려 하다니. 다른 사람이 엮이는 것을,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진혁 씨가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의 일입니다. 윤수진 씨도 말했습니다. 이제 선생님 혼자 결정하실 수 없어요. 공기는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립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멈추려는 쪽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계속 나아가려는 쪽, 두 가지 생각의 충돌이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그들을 보며 이 일이 더 이상 한 노인의 무료 과외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의 사고는 아마 첫 번째 경고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 후 박노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도 논쟁하지도 않고 조용히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누구도 그가 아직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지 못했던 것, 낡은 수첩 한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수첩을 책상 위에 내려놓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박노인이 책상 위에 내려놓은 낡은 수첩은 겉보기엔 아무것도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표지는 달아 있었고 모서리는 접혀 있었으며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수년 동안 장롱 구석에 처박혀 있던 어느 수첩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가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집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노인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바로 펴지 않았습니다. 표지 위에 손을 얹고 가만히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아주 익숙하고 오래되었지만 동시에 아주 무거운 무언가를 만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지켜보며 저도 모르게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장감 때문이 아니라 곧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듣게 될 것 같다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수첩을 폈습니다. 첫 장에 적혀 있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단정하지만 약간은 딱딱한 손글씨로 쓰인 한 문장이었습니다.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것들. 단지 그 한 문장만으로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끔찍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박노인은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숫자 데이터였지만 평범한 회계장부와는 달랐습니다. 각 항목 옆에는 날짜, 시간, 실행자, 자금, 이체 방식 등이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항목 옆에는 작은 붉은 점이 찍혀 있기도 했습니다. 최진혁 씨가 몸을 숙여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이건 선생님께서 따로 기록하신 거군요.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식 서류는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기록은 해두었지. 이 말에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감한 사람이 조용히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다는 것을 당장 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무언가를 하나의 진실을 간직하기 위해서. 윤수진 씨가 몇 장을 더 넘겨보았습니다. 각 페이지는 특정 기간을 담고 있었고 연속적이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어디를 거쳐 어떤 명목으로 기록되는지, 그리고 특히 동그라미가 쳐진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박노인의 글씨로 불합리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단 3글자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최진혁 씨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이 기록을 현재의 데이터와 대조할 수만 있다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이민준 씨가 수첩을 들고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걸 수십 년 동안 가지고 계셨단 말입니까? 박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됐는지 기억도 안 난다. 들킬까봐 두렵지는 않으셨어요? 그가 옅게 웃었습니다. 내 집에 둔 걸 누가 알겠나.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누구나 이런 것을 수십 년 동안 침착하게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쫓겨나는 순간 그것을 바로 사용하지 않을 인내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담력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선택. 집안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막막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 확인해야 할 것, 시작할 지점이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박노인이 던진 한마디에 모두가 다시 멈칫했습니다. 이게 전부다. 모두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전부라니? 그가 수첩을 닫았습니다. 더는 없어. 최진혁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알면서 왜 더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멈췄으니까. 이 말은 아주 가벼웠지만 저는 그 안에 아주 무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멈추셨다니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까?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럼 왜? 그는 수첩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더 파고들었다면 연루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집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아직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이름과 관계가 얽혀 있었을 것이고 계속 파헤쳤다가는 자신 혼자만의 일이 아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윤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아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다른 사람을 함께 끌어내리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이야기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계속 나아가야 하는데 계속 나아가면 그가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것들과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최진혁 씨가 일어나 몇 걸음 걷다가 돌아섰습니다. 선생님, 이 수첩 저희에게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기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박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수첩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꽉 쥐지도 놓지도 않은 채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의 망설임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까워서가 아니라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걱정하는지는 몰랐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수첩을 최진혁 씨 쪽으로 밀었습니다. 가져가거라. 단 두 마디였지만 그것은 결정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한 걸음. 최진혁 씨가 수첩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다루겠습니다. 박노인은 그저 시끄럽게 만들지 마라. 고만 했습니다. 그 말은 당부 같기도 하고 조언 같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소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너무 크게 버리지 말고 그저 옳은 일을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단순한 오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작은 교실로 그리고 이제는 낡은 수첩 한 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과거의 사건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침묵을 지킬 수 있었던 한 사람, 약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는 것을 원치 않아 그 자신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최진혁 씨와 이민준 씨가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작은 단서 하나가 나타나 이 일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수첩이 옮겨진 지 이틀 후 우리 동네 작은 골목의 공기는 설명하기 힘든 무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전처럼 많이 모이지 않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서둘러 왔다가 금방 떠났습니다. 대화 소리는 작아졌고 눈빛에는 편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노인은 더욱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습관처럼 종이를 뒤적였지만 가끔씩 아주 오랫동안 손을 멈추고 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거나 혹은 무언가를 걱정하는 사람처럼. 이틀째 되던 날 오후 최진혁 씨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민준 씨와 또 다른 한 사람, 40대쯤 되어 보이고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눈빛이 아주 날카로운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그 남자는 들어오자마자 말없이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지켜보며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최진혁 씨는 바로 앉지 않고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한두 장이 아니라 아주 두꺼운 뭉치였습니다. 출력된 서류에는 표시가 되어 있고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으며 여백에는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박 노인은 서류를 보고도 묻지 않고 그저 기다렸습니다. 최진혁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조해 봤습니다. 선생님 수첩에 적힌 내용들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일치합니다. 그 말에 공기가 멈칫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일치합니다. 이민준 씨가 덧붙였습니다. 일치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몇몇 거래 내역과도 맞아떨어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 그 비리는 멈추지 않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낯선 남자가 그때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붉은 동그라미가 쳐진 한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이 자금 이체 방식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좌 명의만 다를 뿐입니다. 집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박노인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도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놀라움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가능성을 예상했지만 직접 듣는 충격은 피할 수 없다는 듯 최진혁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추적해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몇 장을 더 넘겼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거의 모든 거래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민준 씨가 박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 아시죠? 질문이 아니라 단언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안다. 단 한마디였지만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진혁 씨가 물었습니다. 누굽니까?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지켜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박 노인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그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가 말한 이름이 아니라 너무나 태연한 그의 말투였습니다. 그 녀석 내 제자였다. 집 안에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최진혁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자라고요? 이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저희들 중 한 명입니까? 박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너희들보다 먼저 배웠던 녀석이다.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한때 제자였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 작은 교실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모두의 눈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혼란을 보았습니다. 최진혁 씨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박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다. 그때 내가 직접 그 녀석을 지도했으니까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단순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한때 믿음을 주었고 가르쳤고 기회를 주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잘못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민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이 복잡해졌군요. 낯선 남자가 말했습니다. 복잡한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겁니다. 그는 박노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선생님께서 아직 수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서연이가 길을 막혔던 일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최진혁 씨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신 적 있습니까? 박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 집에서는요? 아무도 모른다. 그 대답에 낯선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군요. 하지만 그는 이내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생님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박노인을 보았고 그는 별다른 반응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 역시 그런 생각을 해왔다는 듯. 최진혁 씨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각자 생각이 달랐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는 하고 싶거나 하고 싶지 않거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발을 들였고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박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만두거라. 또 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걱정 때문이 아니라 상황을 더 명확히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진혁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둘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그들은 더 기고만장해질 겁니다. 윤수진 씨도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침묵한다고 그들이 멈출 거라고 생각하세요? 박노인은 침묵하다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두려운 거다. 그 말에 제 목이 메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진혁 씨가 다가와 책상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스스로 책임집니다. 선생님께서 더 이상 짊어지실 필요 없습니다. 공기는 압축된 듯 팽팽해졌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가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직 외부로 터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만 하면 됩니다. 최진혁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도록 미끼를 던지자는 말씀이십니까? 집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틀린 방법은 아니었지만 간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역효과를 낳고 더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그 남자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물었습니다. 확실한가?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대로만 하면 더 빠를 겁니다. 하나의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이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조사 단계가 아니라 정면 대결의 시작. 그리고 저는 그 옛 제자라는 이름이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가 그들의 준비보다 훨씬 더 빨리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바로 다음날 오후에 나타났습니다. 예고도 전화도 메시지도 없이 마치 오랫동안 다녔던 길인 양 익숙하게 작은 골목으로 똑바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제가 문 앞에 서 있는데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40대쯤 하얀 셔츠에 말끔한 바지, 구두는 반짝였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단단했고 서두르거나 주위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마치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듯. 하지만 바로 그 태어남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박 노인의 집으로 똑바로 향했습니다. 묻지도 망설이지도 않고 마치 수없이 드나들었던 고신양. 저는 밖에서 지켜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바로 그들이 언급했던 그 사람, 옛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박노인과 최진혁, 이민준, 그리고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공기는 짙고 무거웠습니다. 남자는 집 안으로 들어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인사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그저 방 안을 한번 휙 둘러본 뒤 시선을 박노인에게 고정했습니다.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그 인사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호칭 때문이 아니라 그 말투 때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한치의 존경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박 노인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고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짧은 한마디,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남자는 몇 걸음 더 들어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 자연스럽게. 선생님,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아직도 공부를 가르치시나 보죠. 박노인은 두 번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나? 돌려 말하지도, 격식을 차리지도 않았습니다. 남자는 옅게 웃었습니다. 별일 없으면 스승님을 찾아뵈면 안 되는 겁니까?
방 안에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최진혁 씨는 옆에 서서 그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민준 씨는 팔짱을 낀 채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낯선 남자는 벽에 기댄 채 말없이 하지만 아주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께는 참 좋은 제자들이 많군요. 다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을 텐데 아직도 스승님을 잊지 않고요. 칭찬처럼 들렸지만 모두가 그것이 칭찬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어떤 일들은 오래됐으면 그냥 조용히 묻어두는 게 좋은 법입니다. 바로 이 말이 목적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도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았지만 모두가 이것이 방문이 아니라 경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진혁 씨가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남자가 최진혁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자네는 새로 들어온 제자인가? 최진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옅게 웃었습니다. 보아하니 열정은 넘치는 것 같은데 열정이 너무 과하면 다치기 쉬운 법이지.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숨기지도 감추지도 않은 방 안의 공기는 제가 밖에서 지켜보기에도 숨 막힐 정도로 팽팽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박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도 격하게 반응하지도 않고 아주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할 말이 고작 그것뿐이냐. 남자는 그를 보며 여전히 미소를 띤 채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수천 말입니다. 집안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노인에게 쏠렸습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아직도 가지고 계시죠? 그 질문은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책상을 내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만으로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박노인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피하지도 외면하지도 않고 그리고 되물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쩔 셈이냐.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웃었습니다. 아주 옅지만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건 선생님께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암시가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최진혁 씨가 주먹을 꽉 쥐는 것이 보였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민준 씨는 반걸음 나섰다가 멈췄습니다. 낯선 남자는 여전히 가만히 서 있었지만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서야 박노인이 저를 놀라게 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두려운 게냐. 방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남자는 아주 잠시 1초 정도 멈칫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조금 더 크게 웃었습니다. 제가 뭘 두렵겠습니까? 박노인은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저지른 일이 드러나는 것 말이다. 공기가 폭발할 듯 팽팽해졌습니다. 누구도 그가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피하지도 돌리지도 지키지도 않고 단 한마디로 정면을 들이받았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가볍지도 거짓되지도 않은 진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서 보고 싶지 않은 짓까지 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더 이상 오해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통첩이었습니다. 멈추거나 혹은 맞서거나. 하지만 박노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했다. 오늘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와서 두려워봤자 너무 늦었어. 그 말에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앉아있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그를 쳐다보다가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럼 몸조심하십시오, 선생님.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등을 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인사도 돌아보는 일도 없이 그대로 골목 입구에 차가 시동을 걸고 떠났습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지만 아주 긴 침묵을 남겼습니다. 아무도 바로 입을 열지 못하고 마치 거대한 무언가를 목격한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최진혁 씨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놈 알고 있었습니다. 이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낯선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어졌습니다. 박 노인은 그때서야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어깨가 약간 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더 이상 한 권의 수첩 문제가 아니라 진짜 대결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그 대가가 무엇일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떠난 후 박 노인의 집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더 많아져서가 아니라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막연한 불안감이었다면 이제는 명확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고 감시하고 있었으며 직접 모습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 노인의 집불은 아주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밖에서도 오가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어렴풋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고 단호한 대화만이 오갔습니다. 마치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처럼.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자마자 최진혁 씨가 박 노인의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오늘은 옷차림이 더 단정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고민이 아니라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가자 그는 말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지 고갯짓 한 번이었지만 저는 그들이 더 이상 멈추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시간쯤 뒤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전처럼 많지는 않았습니다. 박노인, 최진혁, 이민준, 낯선 남자, 그리고 제가 처음 보는 두 사람, 정말로 관련된 사람들 많이 모였습니다. 문은 닫혔고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하는 말을 전부 들을 수는 없었지만 어느 순간 최진혁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아주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다릴수록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목소리, 아마도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속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최진혁 씨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저씨, 혹시라도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그 말에 저는 그들이 더 이상 이 일을 개인적인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언제든 외부로 번질 수 있는 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빛만 봐도 이 일이 이미 아주 멀리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모든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최진혁 씨와 이민준 씨는 모든 서류를 가지고 떠났고 낯선 남자도 함께였습니다. 집에는 박노인 혼자 남았습니다. 제가 가보니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도 수첩도 없이 그저 조용히. 제가 물었습니다. 같이 안 가셨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갈 필요 없어. 저 아이들 일이니까. 마치 손을 뗀 것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그에게서 시작되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역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끈질기게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조용한 골목 안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닫으려던 참에 골목 입구에서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라 2대. 저는 멈춰섰습니다. 익숙하지만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오토바이 2대, 헬멧도 쓰지 않은 남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그저 서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박 노인의 집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영감, 저 안에 있지?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차가웠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박 노인이 집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처마 밑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묻지도 피하지도 않고 한 남자가 다가섰습니다. 영감, 눈치껏 행동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 일이 아니잖아.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암시가 아니라 정면으로 던지는 위협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여전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잘못된 일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저질은 사람이 책임은 져야지. 단순한 말이었지만 세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박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평온하지만 아주 단단한 시선으로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서려던 바로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자동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차 한 대가 멈춰서고 문이 열리며 최진혁 씨가 내렸습니다. 이민준 씨와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함께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 광경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세 남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로를 쳐다보더니 한 명이 작게 말했습니다. 가자. 그들은 오토바이에 올라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은 몇 분 만에 일어났지만 이 일이 이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실제적인 개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최진혁 씨가 다가와 박 노인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박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더 묻지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같은 편에 서서 함께 마주하고 함께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민준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접수했습니다. 그 말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단계를 밟았다는 것을, 더 이상 간직하지도 기다리지도 않고 모든 것을 세상에 내놓았다는 것을. 저는 박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놀라지도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마치 수년 동안 그를 짓누르던 무언가가 마침내 내려놓아진 것처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려놓았다는 것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단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누구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그 비 내리던 밤 이후 우리 동네의 작은 골목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갑작스럽게 멈춰서는 오토바이 소리도 낯선 시선들도 서둘러 왔다가 황급히 사라지는 발걸음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겉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고요함 아래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으며 이번에는 더 이상 어느 한 사람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찾아와 행패를 부리지 않았고 누구도 다시 경고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 그 남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무서운 것이 그들이 모습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 침묵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제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최진혁 씨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복을 입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걸음걸이나 주변을 살피는 모습에서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세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최진혁 씨는 박 노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논의도 펼쳐진 서류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림만이 있었습니다.
이미 답이 나온 기다림. 저는 밖에서도 최진혁 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4글자였지만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고 아무도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 대답이 가볍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최진혁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내용들 사실이었습니다. 한 줄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라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기 때문에. 이민준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증거들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놓였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두꺼웠고 직인이 찍혀 있었으며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대조가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그때서야 말했습니다. 그 사람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박노인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기쁨도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겁고 아주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마치 그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는 듯 최진혁 씨가 그를 보았습니다. 선생님, 아마 며칠 안에 공식적인 결과가 나올 겁니다. 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필요 없다는 듯. 그가 필요했던 것은 이미 명확해졌으니까요.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났구나. 최진혁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직은요. 앞으로도 여러 절차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끝났다. 그 말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고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처벌의 결과나 누가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진실이 인정받는 것, 바로 그것이었음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박 노인이 낡은 책상을 정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책들, 흩어진 종이들, 구급상자, 물컵, 모든 것을 제자리에 반듯하게 정리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저녁 무렵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최진혁 씨도 이민준 씨도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그 남자, 옛 제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차를 타고 오지 않았고 옷차림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셔츠 차림이었고 걸음걸이는 더 이상 단단하지 않고 무겁고 느렸습니다. 저는 밖에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도 딱딱하지도 않고 낮게 잠겨 있었습니다. 집안에 앉아있던 박 노인이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라지도 피하지도 않고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앉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내뱉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공간 전체가 멈춘 듯 했습니다.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고 아무도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그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알았으면 됐다. 꾸짖지도, 욕하지도, 과거를 들추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시울은 붉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무언가 무너져 내린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 잘못이 한번 발을 들이면 멈출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박 노인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 네가 선택했으니 네가 감당해야지. 무겁지도 날카롭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분명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하지도 변명하지도 않고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께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 노인은 묻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말에 밖에서 지켜보던 제 목이 메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여전히 기억하고 여전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지키지 못했을 뿐. 박 노인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똑똑히 기억해둬라. 다음에는 잘못된 길로 가지 마라.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당부였습니다. 스승으로서의 당부. 포기하지도 끊어내지도 않고 그저 당부할 뿐이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는 돌아섰습니다. 더 말하지도 돌아보지도 않고 마치 등 뒤에 아주 무거운 무언가를 내려놓고 가는 사람처럼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가벼워져야 할지 무거워져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이 이야기가 승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용기 내어 말했고 한 사람은 용기 내어 마주했으며 한 사람은 용기 내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한 부분이 더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모든 일이 끝난 후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날 오후 옛 제자가 박 노인의 작은 집을 떠난 후 모든 것이 진정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골목 입구에 낯선 차가 멈춰서지 않았고 의심의 눈초리도 서두르는 발걸음도 없었습니다. 고요함이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전의 고요함은 모든 것이 덮여 있었기 때문이었고 지금의 고요함은 모든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공식적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시끄럽거나 대대적인 언론 보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련자들 사이에서는 비리가 확인되었고 비정상적인 거래 내역이 명확히 밝혀졌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박 노인의 옛 제자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본보기로 삼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방식의 처벌이었습니다. 직위 해제, 전 과정에 대한 재조사, 피해 복구,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 아무도 기뻐하거나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낯선이가 아니라 한때 신뢰를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으며 기회를 부여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더욱 명확했습니다. 알고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몰랐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진혁 씨와 이민준 씨는 그 후 이전처럼 자주 박 노인의 집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멀어져서가 아니라 그들의 일이 다시 제 궤도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 들를 때마다 그들은 아주 다른 종류의 존경심을 보였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큰 일을 함께 겪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지키며 옳은 것의 편에 함께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여전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차를 끓이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따금 옛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많이 모이지도 큰 일을 논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대화를 나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은 후 박 노인이 조금 더 많이 웃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크게 웃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음속 아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한결 가벼워진 미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그의 집에 가서 함께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처마 밑에 앉아 있었고 햇살은 따가웠지만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으세요?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무슨 후회? 만약 예전에 더 일찍 말씀하셨더라면 하고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야. 그때 말했다고 해서 꼭 좋았을 거란 보장은 없어. 지금이 바로 그때였던 거지. 그 대답에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일들은 옳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 그리고 적절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 밉지는 않으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왜요? 그는 골목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녀석이 잘못했으니 벌을 받는 거지. 하지만 미워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 마음만 무거워질 뿐이지. 아주 가벼운 말이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서란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나를 끌어내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옛 제자는 그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못하게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진혁 씨에게 듣기로 그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모든 것을 명확히 진술했으며 모든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피하지도 남 탓을 하지도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가 박 노인에게서 배운 것들 중 마지막으로 지켜낸 것이었을 겁니다.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오름, 그리고 그 조각이 그를 너무 늦기 전에 붙잡아 준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길에서 위협을 당했던 그 아가씨는 다리가 나은 후에도 계속 공부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는 그녀에게서 다른 점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배움이 아니라 이해가 있었습니다. 옳은 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한 번 선택했다면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무리가 다시 모여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고급 요리도 특별한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아무도 지난 일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옳고 그름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먹고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누구를 이길 필요도 누구보다 나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은 명확해졌고 잘못한 사람은 책임을 졌으며 옳은 것을 지킨 사람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저는 문 앞에 서서 박노인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집 안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그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아주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옳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그 옳음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나간 일들은 지울 수 없을지라도 내려놓고 계속 살아갈 수는 있다는 것을 더 가볍게, 더 진실하게, 그리고 더 평온하게. 시청자 여러분, 오늘 황혼의 이야기 채널에서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혹시 여러분 자신의 삶과 닮은 부분을 발견하셨거나 무언가 생각할 거리를 찾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와 모든 시선은 저희에게 아주 소중합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따뜻함을 준다면 구독을 눌러 앞으로도 황혼의 이야기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늘 평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지켜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